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봤는데도 새로 배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 뺨을 때리세요. 얌전히 맞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의미있는 구간 찾기에 대한 건데요. 캔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캔들이 의미가 있는지 중요한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캔들 패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 장학형 캔들, 도즈 캔들, 뭐 망치 캔들, 이런 거는 낡았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트렌디하지 못하다, 요즘 메타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없다. 기껏 해봤자 승률이 한 50% 내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들에 대해 진작에 옛날에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많이 써먹어 봤는데 고승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기법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법들은 제가 감히 말하자면은 구식 기법이에요. 솔직히 안 먹혀요. 아니, 정확히는 먹히는데 50%밖에 안 먹혀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써야만 하는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겁니다.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베이지컬리 네가 설명할 거는 뭔데, 그래서 도대체 뭔데 제가 설명할 거는 캔들 속에서 이야기를 찾는 겁니다. 길게 끌 거 없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1년 5월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로줄 표시를 해놨죠. 잘 보이게 이걸 좀 굵게 하겠습니다. 가로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여기가 저는 가장 의미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좀 뜬금없죠? 일반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사실 여기를 표시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여기를 표시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1시간봉 종가에서 가로줄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각 구간마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당시 2021년 5월 13일 한국시간 오전 7시입니다. 자, 2021년 5월 13일 기사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한 시점이 5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보자면, 자, 여기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여기 오전 7시 6분이죠. 자, 그리고 그 봉의 종가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 사실 온전한 형태의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닌데요. 추세선이 어차피 메인이니까 헤드앤숄더의 생김새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왼쪽 어깨가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헤드앤숄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탈한 시점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이었다. 그리고 종가로 확정 이탈한 시점이 여기다. 가격으로 보자면 52.9K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보거나 혹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겠죠? 근데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왔을 때, 자, 보세요. 정확하게 52.9K.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한 시점, 그리고 헤드앤숄더 확정 이탈 시점에 대한 종가 가로줄이 정확하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나 혹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은 한 1%에서 2% 차이로 인해서 저항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저항 작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만 통하는가? 아니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샌드박스 일봉이고요. 저는 여기에 가로줄을 표시해놨습니다. 이것도 굵게 할게요. 자, 보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뜬금없이 이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가로줄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정확하게 지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일봉이라서 작아 보이지만 100%가 넘는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가로줄 작도를 했냐. 자, 이때가 21년 10월 28일입니다. 21년 10월 28일. 자, 페이스북 사명 메타로 변경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1년 10월 28일이죠. 이때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의 경우 메타버스 코인이죠. 페이스북 같은 당시 초대기업이 메타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메타버스 코인들도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수혜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표시되어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샌드박스는 1050% 상승을 합니다. 1050%. 이 정도의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고 대하락장을 맞게 되면서 다시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렸을 때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꾸겠다고 공표를 한 날 그런 지지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등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10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캔들을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가 뭐가 있는지. 자, 샌드박스를 봤으면 디센트럴랜드를 안 볼 수 없겠죠. 자, 디센트럴랜드 일봉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타 사명 발표를 하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지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보세요. 이탈을 했습니다. 일봉 종가로 확정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그 뒤에 다시 크게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실제로 우리가 매매에 임했다면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자, 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종가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딱딱 맞았죠.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일봉에서는 사실 속임수가 나왔지만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 구간이 사실 200일 정도 되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봉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프레임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으로 판단을 했다면 완벽하게 가로줄로 좋은 분석을 해낼 수 있었다. 자, 이번엔 이더리움 4시간 봉 차트이고요. 비교적 최근이죠. 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 자, 이 당시에 저는 여기를 메인 가로줄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당연하게도 딱 봤을 때 여기가 최고점인데, 단기 최고점인데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가로줄로 표시를 했냐?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길래 그러냐? 자, 보세요. 이더리움 생태계 분기점 머지 업그레이드 후 변화는 22년 9월 15일 오후 3시에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은 이 시점이 정확하게 머지 업그레이드를 했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가지고 가로줄 작도를 하면 그 이후에 좋은 반응을, 유효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몰랐다면은 아마 여기에 가로줄 작도를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숏 대기를 했다면은 자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2020년도 차트입니다. 대상승하기 전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상승 추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추세선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세선 작도를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지 한번 영상을 멈추고 어디를 기준으로 뭐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진도를 나가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구간이네요. 긴 밑꼬리, 장대 음봉에 대해 긴 밑꼬리가 달린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돌파를 하고 이탈을 했다가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여기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유효하게 반응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구간보다 더 의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20년 5월 11일에 밑꼬리. 이 구간이 사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오버를 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 5월 12일 새벽 5시 경이었다. 그쵸? 근데 새벽 5시면은 일봉이 아직 바뀌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5월 11일 봉에 이 차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5월 11일 봉 여기죠? 그래서 이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했던 당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추세선 작도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사실 이렇게 유효작용을 엄청 오랫동안 보여줬습니다. 유효작용을.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다면은 당연하게도 여기가 아니라 그 밑에 여기 더 긴 꼬리를 기준으로 삼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구간에서 메인은 어디다? 여기다. 4년에 한 번 오는 구간인데 당연하게도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이 긴 꼬리를 기준으로 추세선 작도를 했으면은 크게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추세선 작도를 했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딱딱 맞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선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줄을 작도를 해봤을 때 이런 두 가지 가로줄을 작도를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종가에 가로줄을 작도한 거고 다른 하나는 밑꼬리에 가로줄을 작도한 겁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사실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도 반감기 이전 가격대에 도달한 적이 없어요. 반감기 이전 가격대 캔들이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8.5K 그리고 8.1K.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8.5K와 8.1K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도달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4년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처음으로 재도달하게 됐을 때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룬 내용은 캔들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익히 그동안 알고 있던 캔들 패턴에 관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캔들의 의미 하면은 보통 이제 모닝스타, 영망치, 망치형, 도지 캔들, 이브닝 스타 뭐 이런 식의 캔들 패턴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캔들 패턴은 아주 오래된 기법입니다. 좋게 말하면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안 좋게 말하자면 낡았고 구시대적입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 변형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변형이 없어요.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 변형 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기법이기 때문에 낡았다. 기법 자체가 낡았다. 그래서 사실 잘 안 통합니다.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기법이 잘 통할 리가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캔들 패턴만으로 고승률을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캔들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많이 써먹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낸 결론은 이 기법 자체가 크게 매력이 있는 기법은 아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제가 낸 결론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시대에 맞춰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해낸 기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캔들 속에서 이야기를 찾는 거죠. 이야기 있는 구간을 찾아서 이거를 토대로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승률이 솔직히 말해서 꽤 높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뷰에서 가장 에디터즈픽 타율이 높은 분석가인데 제가 사용하는 기법들은 대부분이 딱 봤을 때 사실 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글로 쓰면은 이게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는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